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2강입니다. 봅시다.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쭉 읽어집니다. 뭐 블루멘베르크라는 사람이 은유에 대해서 이제 한평생을 연구를 했대요. 은유, 메타포, 그죠? 은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이제 그 은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은유를 별로 좀 안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거 뭐 단순히 어떤 뭐 수사적 기법으로서 이제 은유 이거 막 이런 막 뭔가 어떤 설명할 때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어서 이제 군더더기 어떤 나 어떤 장식 같은 어떤 표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은유를 썼고 아니면 뭐 좀 뭘 모르겠어 좀 뭐 어떤 뭐가 있는데 뭘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표현하려고 어떤 추측의 표현 이런 거를 하려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필요악으로 갖다 쓰는 게 이제 은유다 이렇게 좀 중요성을 좀 낮게 봤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블루멘베르크 이 사람은 은유에 대해서 이제 한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은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아 은유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막 이랬겠지. 예. 그 예로서 이제 그 절대적 은유를 드는 건데 총 이제 은유라는 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두 가지 종류는 좀 이제 은유를 좀 하찮게 보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블루멘베르크가 말하는 은유가 진짜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개념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뭘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은유를 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만 그 이해가 되는, 그죠?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어떤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절대적 은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신화 이론도 계속 그 얘기 절대적 은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신화 이론, 그러니까 신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단어나 어떤 뭐 간단한 어떤 어구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신화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그죠? 이런 어떤 신화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뭐 신통기,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뭐 책, 뭐 프로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스토리를 뭐 전해줌으로써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준다.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좀 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은유다라는 그 개념인 거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먼 베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평생 이제 은유를 연구했기 때문에 뭐 자기는 은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겠지. 그죠? 별로 뭐 크게 공감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중요하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고 뭐 글도 읽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쭉 읽어집니다. 쭉 읽어지고 뭐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죠. 그죠? 쭉쭉 풀립니다. 이거 뭐 적용 추론이 이제 두 개나 나왔는데 별로 뭐 대단한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뭐 추론으로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뭐 문제 내용일지로 많이 풀립니다. 그죠? 풀리고 4번도 결국 이제 뭐 내용일지 추론이 하나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결국 이제 다 뭐 내용일지로 다 풀려버립니다. 그죠? 길어서 조금 짜증 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봅시다.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 은유, 메타포, 그죠?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죠? 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호수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대요, 은유라는 게. 이에 따르면 은유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낯선 이름들의 이제 전이다. 낯선 이름들의 전이, 전이 뭔가 뭐 옮겨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전이.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어떤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호수라는 걸 갖다 붙인다는 얘기잖아.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20세기 철학자 20세기 이제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이제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이게 모든 어떤 그 철학이든 과학이든 신화든 간에 모든 것들을 텍스트들을 은유적 구조로 이제 파악을 했대요. 은유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지. 그죠?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황,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죠? 이미지를 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은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들이다. 인간이 상이래. 인간이 어떤 이미지다. 인간 자체가 다 이미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인간이 이제 그 이미지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이제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이제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럼 지 혼자 주장하는 거지 뭐죠. 블루멘 베크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은유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 문단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서 은유의 중요성을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종래 철학자들 일반적인 사람 철학에서는 은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는 얘기지. 뭐 어떤 장식 같은 거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장식처럼 붙이는 거. 아니면 좀 뭔가 좀 추측적인 인식이 지금 뭐 모르겠다. 뭘 설명해야 되는 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은 호수 같다. 그죠?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인식을 그냥 표현하려고 그렇게 은유를 썼다. 요 두 가지로 제시를 했죠. 이 기존 철학들이 이런 식으로 은유를 사용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죠? 자기가 연구했으니까. 그죠?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다. 수사적 기법으로. 수사가 뭡니까? 뭘 꾸미는 거, 그죠?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죠? 어떤 명료한 사실이 있어.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표현을 잘하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꾸미는 수사적 기법. 이걸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그죠?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장식 빼고 그냥 뭐야 군더더기 빼고 장식 빼고 그냥 수사를 꾸미는 거 다 빼고 그냥 제대로 말해라고 하면 은유가 빠지겠지. 그죠?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명확한 개념적 인식,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설명할 때, 그죠? 그 인식이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다. 그러니까 추측의 표현.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 같다. 그 정도,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정도의 이제 은유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거다. 필요악이다, 필요악. 그러니까 뭐 이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갖다 쓰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필요악이다, 그죠?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이 이제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생각났다면 은유는 필요 없겠지, 그죠?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 용어로 이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제 그 뭔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상황이 오기를 다 바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은유가 다 없어지고 다 걷어내고 장식이나 군더더기 같은 거 다 걷어내버리고 결국 이제 그 딱 개념적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블루멘 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이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얘도 인정을 하네.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 그죠?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사람이 아무리 인간 사회가 발달해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의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그건 이제 은유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냥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은유를 써야만이 이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이제 그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했다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은유를 이제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절대적 은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절대적 은유라고 이름 붙인 거지.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무조건 은유를 써야 돼. 그래야지만 설명이 가능해, 그죠? 블루멘 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를 바탕이 된다. 개념적 사고에 미달돼서 이제 은유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개념적 사고에 바탕이 된다. 그런 어떤 절대적 은유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개념들이 막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과 같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답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계의 본질을 모르잖아. 이거 뭐 어떤 건지. 그죠? 세계의 본질이 뭔데? 그죠? 뭐 지구가 뭔지 우주가 뭔지 하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지향성,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 정답이 있나요? 정답 없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 확실하지 않은 것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철학적 어떤 뭐 바탕이 되죠, 그죠? 철학적 개념에 기저에 깔려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게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죠?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이제 그건 이제 답하려고 하는 시도다. 어. 그런 거 아무리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해도 모르겠으니까,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답하려는 시도로 은유를 이용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을 거야. 응? 블루멘베르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걸 넘어섬으로 규정적인 대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대답 못 구해, 답 못 구할 거야.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응? 우주의 끝이 뭔데? 이런 거 답 나옵니까? 그죠? 그냥 안 나온다는 얘기지. 예,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의 총체성,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호수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죠? 세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출항을 하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지고 출항을 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 그죠? 뭐 배를 타고 나가고 뭐 난파당하고 저저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점점 살아나가지고 뭐 그죠? 수능도 치고 대학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애도 낳고 뭐 그런 것들, 이 도대체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지? 그죠? 그게 뭐 그게 의미가 뭘까? 막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은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망대해서 난파당하고 바다에 우리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절대적 은유다.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다.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모르는 세계,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이죠, 그죠? 1%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건 다 몰라, 그죠? 그런 걸 대할 때 이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99%를 모르는 거야, 우주를, 그죠? 그런데도 그럴 때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막 99% 모르는데 뭐 어떡하지 막 불안에 떨고 막 무서움에 떨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주는 어떤 항해와 같다. 응? 인생은 항해와 같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렇게 헤쳐 나가는 거구나 하면 안심이 되잖아. 안심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기본 자세와 태도, 그런 어떤 안심하는 태도, 그래 나도 이제 그 배처럼 이렇게 인생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죠? 인간의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을 한다. 어떤 인간의 행위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수능 쳐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취직하고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렇게 또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 방식들 지침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어떤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지침으로 기능을 한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에 맞닥뜨린, 그죠? 이래.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압도적인 현실에 맞닥뜨리죠, 그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써왔고,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게 뭘까? 파악하려고 애써왔고, 그래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이제 뭔가 두려움을 이제 없애려고. 미지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방에 깜깜해. 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섭잖아요, 그죠? 불을 켜면 다 보이지, 그죠? 보이면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그 무서운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예로서 지금까지 이제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뭐 철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 인간의 어떤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어떤 상이한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죠? 아주 다른 어떤 형식으로 표현된 거다. 그게 이제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모든 지식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발전해 왔다. 어떤 뭐 지식을 알려고, 이거 뭐 지식을 왜 알려 하는데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하고, 모르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알려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 같네요. 그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우주의 끝이, 우주는 왜 생겨났고 우주의 처음이 언제였는데 뭐 그런 건 모르겠잖아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죠. 절대적 은유는 여기 이제 구조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를 부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우주가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어떻게 끝이 어딘지 시작이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를 딱 부여하는 거지. 구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이제 그 딱 초랑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 구조를 주는 거지. 그죠? 우주를 헤쳐나가자. 이런 식의 어떤, 그죠? 부여해가지고 세계에 대한 어떤 명백한 형상을 제공한다. 그죠? 배를 타고 쫙 나가는 건. 그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그죠? 인간이 이 어려운 세상, 이 막막한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인간 전체가.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세계가 이제 시내다. 세계는 시계다. 이렇게 이제 은유를 썼습니다. 나타낼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다.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어떤 뭐 질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세계는 시계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이제 예측 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더 이상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계가 있고 뭔가 규칙으로 돌아가고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또 분명히 아침 해가 뜰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지. 야,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적 은유의 방법과 신화의 방법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화도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어떤 단순하게 어떤 단어나 어떤 억구, 그죠? 아주 심플한 억구를 이용해가지고 딱 뭔가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장황한 스토리를 가지고 뒤에 문제 나오죠. 헤시오도스 이제 신통기라든지 아니면 비극, 그죠? 공연된 비극에 이제 그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아니면 뭐 책으로 나온 뭐 프로타고라스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들이 쭉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나온다. 그죠? 쭉쭉쭉 이렇게 좀 스토리가 전달됨으로써 이제 맥락이 전해지고 그 맥락이 어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나 짧은 단어나 뭐 그죠? 짧은 어휘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외의 것들을 전해준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화랑 그다음에 절대적 은유랑 좀 비슷하죠. 그 절대적 은유도 뭐 모르겠어.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더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신화도 마찬가지. 단순히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 막 스토리를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개념이 비슷하네. 그죠?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서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죠?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비슷하죠, 그죠? 은유 이론과 신화 이론이 좀 비슷해진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제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어떤 막연한 어떤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막연한 게 뭔지 모르는 것보다 구체적인 두려움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귀신이 있든 없든 간에 불을 다 켰어.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것보다는 불을 켰는데 뭐가 있는 게 그게 더 이제 또 그나마 좀 저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려 그러는 거지. 자꾸 보려 하는 거지. 그죠? 이거 뭐 눈에 안 보이면 안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불을 안 켜려 그러겠지. 근데 어두운 데 갔을 때 무서운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을 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알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완전히 뭐 모르는 것보다는 미지의 것보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더 선호한다. 그런 걸 알 수 있지. 그죠?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죠? 이 세계, 이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에서 이제 그 나의 안전. 그러니까 미지의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이제 확인되는, 그죠? 구체적인 두려움이 조금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한다, 알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 내 안전이죠, 내 안전. 그 두려운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그 뭐 뭔가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 그게 좀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전하다, 그죠? 더 안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더 안전하다.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의 문헌. 그럼 고대 그리스의 문헌에 막 신들이 막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이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죠? 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저녁에 해가 지고 또 다음날 또 해가 뜨고 해가 질까? 이건 고대 사람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죠? 그런 어떤 신의 섭리라고 이제 파악한 거지. 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편하잖아, 그죠? 신이 있는데 걔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물론 뭐 우리 이제 결국 뭐 수천 년이 지나서 알아낸 거는 지구가 움직여가지고, 그죠? 태양계에서 지구가 움직여가지고 돌고 있다. 그 정도까지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결국 알아낸 게 그 정도야, 그죠?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알아낸 게 그 정도입니다, 그죠? 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지를 겨우겨우 알아낸 게 그게 다예요. 지금 모르는 내용들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야, 신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이제 해버리면 편하다 이거지, 그죠? 신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뭐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이란 거는 구체적인 두려움인 거지, 그죠? 구체적인 두려움인가? 이 신이 이랬구나. 왜냐면 신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몰라. 그것보다는 두려운 존재, 신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신한테만 잘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느끼는 게 더 안전하게 느낀다. 안도를 하게 된다. 그죠? 이런 자기 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가 된다. 바뀌었죠. 그죠? 문제 뒤쪽에 나오죠. 그 스토리를 자꾸 바꾼다는 얘기지. 뭐 시대에 따라 계속 이제 스토리를 바꿉니다. 그죠? 맨 처음엔 뭐 기원전 700년 경에는 이제 그 헤시오도스의 이제 신통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기원전 500년대에는 뭐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야, 기원전 500년대 이런 공연이 있었네요. 그죠? 대박이네. 또 기원전 400년대는 이제 책이 나왔네. 프로타고라스, 그죠? 이런 책이 나왔네.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가 바뀐다. 뭐 좀 얘기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어떤 건 빠지고 변주가 된다. 근데 그 시대에 맞게 원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겠지, 그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된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함축하는 서사.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 거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한 거겠지, 스토리를, 그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이제 진화가 되고, 그죠?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요. 신화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바뀌잖아요. 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죠? 변주가 바뀌어. 고정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실체가 바뀌고, 그다음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승과 이제 전해 내려오거나 이제 뭐 수용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이라는 게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죠? 역사적 존재예요. 인간의 이제 문화적 선택, 초이스, 고른다는 거지, 인간이. 그러니까, 이번 시대에는 이런 게 낫겠다라고 스토리를 짜는 거지, 그죠?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와 선택의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의미와 선택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인간이 지금 시대에는 이런 스토리가 더 낫겠네.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신화의 의미도 바꿔버린다. 스토리까지 바꿔버린다. 그죠? 그런 어떤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거지. 그건 신화를 누가 바꾼다? 인간들이 바꾼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꾼다는 거죠. 블루멘베르크의 이제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 그다음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하는 어떤 역할과 이제 신화의 기능, 그 은유, 아까 말했던 그 블루멘베르크가 말한 어떤 절대 은유겠죠. 그거와 이제 신화, 그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한 단어나 아니면 짧은 어떤 어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맥락을 전해줘야 되는 어떤 신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화를 변형시켜 온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 온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내.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어디 갔나? 은유가 담당한 어떤 역할과, 그죠? 그 은유라는 게 담당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는 내용인데, 그죠? 도대체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뭐에 빗대서 설명한 거죠. 그 은유 역할. 그다음에 신화의 기능. 이거 뭐 마찬가지. 아까 뭐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가치, 추구하는 가치를 말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신화를 가지고,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그 어떤 뭐 장황한 함께 설명하는 거죠. 어떤 뭐 문학적 기능이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함축하는 가치를 전해준다. 우리가 이제 신화를 변형시켜 온 어떤 과정, 을 검토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신화가 이렇게 바뀌어 왔다. 여기 있죠, 그죠? 문제도 그렇잖아요. 기원전 700년경, 기원전 500년경, 기원전 400년경 쪼르르 시간이 올라오면서, 그죠?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많으면 더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쭉 오면서 이제 바뀌죠, 이야기가, 그죠? 바뀌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실존의 어떤 창조적 본성이 뭡니까? 말이 이렇게 전하지만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창조적 본성, 그러니까 창조를 한다.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걸 이제 드러냈다. 블루멘베르크의 역할이다. 뭐 대단한 건가? 좀 어떻게 뭐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한 거고,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거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읽기 어렵지 않았죠. 쭉 읽어지고, 그다음 뭐 문제도 뭐 다 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3번, 4번. 에이, 어렵지 않아요. 설명 안 해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이 정도 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조금 더 좀 뭐 몇 번 더 해가지고 이제 본 채널에 영상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풀이나 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본 채널에 올릴게요. 본 채널에. 이거는 지금 그 뭐 읽기 채널이라 가지고 그냥 쭉 읽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글자도 잘 안 보이죠. 그죠? 뭐 듣기 라디오용으로 사용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